우리를 비롯해 세계가 포스트 바이든 시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나 봅니다. 부인 멜라니아에 이어 4위까지 대선 승복을 촉구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거듭해서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우아한 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검증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바이든 효과일까요? 국내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치인 바이든의 아픈 가족사도 주목받는데요. 2, 3부에 걸쳐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11월 9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말 사이에 뭐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좀 미루고 있다가 펜실베니아가 확실하게 바이든 후보에게 넘어갔다라고 결정을 지으면서 승리 바이든 뭐 이젠 당선인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이었죠. 승리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연설까지 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초청으로 방미를 했고요. 네. 강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든 이 캠프의 외교안보 참모들을 만나서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강 장관이 워싱턴 DC에 있는 6.25 전쟁 참전 기념관을 찾아서 헌화 행사를 한 다음에 취재진을 만나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여러 경과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진전을 보인 북미 관계 연속성이 좀 어느 정도 이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쨌든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도 봐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후퇴는 없을 거다. 오바마 정권 때의 그런 모습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미 동맹 강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전진이 좀 진전이 되었던 그 북미 관계를 더 앞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외교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놔야죠. 이럴 때 예전처럼 돌아갈 리는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은 먼저 거기다가 기정사실화 해놓고 약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놓는데 아마 근데 이 외교 정책 쪽으로 뭔가를 막 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뭐 코로나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확진을 판정을 받고 있잖아요. 15만 명 하루에 막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거를 신경을 먼저 써야 될 거고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가기 때문에 국내 이슈부터 먼저 아마도 모든 정부가 사실 그렇잖아요. 국내 이슈부터 사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북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계산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네요. 네, 뭐 공식 입장은 물론이고 뭐 북한 매체들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별말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일단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이제 경제 현장을 뭐 정부 관계자가 뭐 시찰했다 뭐 이 정도 뉴스 그리고 뭐 공장의 생산량이 늘었다거나 좀 이런 이제 경제적인 뉴스를 좀 주로 좀 보도를 하고 있는 편이고 조선중앙통신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대외 선전 매체들도 미국 대선에 대한 내용은 별로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두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뭐 이제 북한이 이 트럼프 대통령 낙선에 좀 아쉬움을 표한 거 아니냐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관망세를 취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전의 사례를 보면은 이전에도 사실 이렇게 크게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루진 않았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그냥 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다 뭐 이 정도 소식만 다뤘고 그 이전에 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뭐 많은 표 차이로 이겼다 정도로만 짧게 그것도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도가 당선이 확정되고 한 이틀 뒤 그 정도의 보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가 뭐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미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가겠다. 만전히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하여튼 뭐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러고는 있지만 뭐 바뀔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뭐 각국에서 지금 굉장히 발빠른 반응 또 뭐 여러 가지 또 컨택 포인트를 찾아서 외교 채널들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우리 정부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이었어요. 네, 방금 전인 6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추천위원들로부터 1차 후보 추천을 받았는데 7명의 추천위원이 5명씩 추천할 수 있었어요. 35명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한 1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후보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이렇게 3사람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천위원 2명이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나머지도 2명이 있다.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쨌든 중립적인 사람 추천했다고는 하는데 이름이 아직 안 밝혀져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학자와 법조인 출신 그러니까 1명씩 2명을 후보 추천했다라고 했고 근데 명단 공개는 보류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만큼 후보를 먼저 공개할 경우에는 이걸 뭐 정치 공세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공개해도 정치 공세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다른가? 13일 네. 회의를 열어서 후보들 심의할 예정인데 이때 좀 공개가 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미리 하고 있는 것 공개해서 같습니다. 미리 막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것보다. 예. 그래서 뭐 13일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네. 여기서 좀 열띤 토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후보 추천위 위원들이 괜찮다 6명 이상이 합의하는 최종 후보 2명 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올라가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다음에 인사청문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들 좀 네. 안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뭐 후보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네네. 뒷얘기가 왜냐면은 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또 아.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좀 뭐라고 할까요? 조용히 살란다. 뭐 이런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지 어쨌든 네네.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가 이달 내 임명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네, 계속 반대를 했었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달 내? 일단 뭐 국민의힘은 뭐 공식적으로는 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다만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도 공수처장 그 추천위원들을 이미 뭐 추천을 한 상황이고 이분들이 뭐 공수처장 후보들을 뭐 앞으로 이제 13일 날 결정될 때까지 아마 추천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후보까지 하죠. 냈으니까. 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 개개인들로서는 이 공수처가 여전히 좀 불합리하다,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만에도 이 김기현 그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밝혀서 공수처 안 된다. 이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묻힐 가능성이 높다.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여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았어요. 이 특활비 집행소를 열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이 이 검찰 특수활동비라고 하죠. 특활비. 이 네. 특활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요 부분에 두고서는 여야 측에서 의견이 갈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겨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취임 전 특활비 사용 내용 어떻게 썼는지 그것과 윤 총장이 취임한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윤 총장이 취임한 다음에 자신과 친한 뭐 측근들한테는 좀 많이 주고 자신과 불협화음이 있는 뭐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덜 주고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의혹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법무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법무부 추미애 장관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 보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오늘 갔습니다. 대검에 갔는데 네. 아직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김용민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검증하러 대검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남아 있는지 적절한 곳에 썼는지를 꼼꼼히 보겠다.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 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해드리면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특활비는 결국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을 쓰는 건 아닌지 봐야 된다라고 또 같은 당의 장지현 의원이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활비. 네. 예전 정권에서도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자, 근데 이 국민의힘 측에서 특히 네. 김재원 전 의원이 추미애 장관 이게 자책골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뭐 드루킹 때처럼 자기 목을 친 거다라는 얘기까지 좀 원색적으로 했는데요.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네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이 뭐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관련해서 네네. 최초 고발자가 추미애 당시 당 대표였는데 결국 그 이후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특활비 문제를 건드려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아까 좀 얘기했듯이 뭐 이른바 이제 그 검찰 쪽에서 특활비를 오히려 상납받은 거 아니냐 좀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주호영 추미애 장관이?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냥 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진 않았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지금 그러면서 뭐 그 지금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검 법무부가 이제 대검 특활비를 어떻게 감찰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네. 한쪽에서는 감찰할 권한도 없는 권한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법무부로 검찰로부터 또 이제 돈을 상납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아직 뭐 이렇다 할 근거는 없지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얘기도 좀 약간의 모순이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법무부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그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법사위원들의 점검에 있어서도 법사위에 보고를 했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 검증,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뭐 이따가 들어오는 국민의힘 쪽 입장이나 네네.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요. 야권을 재편하자면서 신당 창당 구상 이야기를 이제 넌지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거 안철수 국민의힘 측에서도 대표 얘기는 이제 뭐 다 모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문재인 연대를 하자 뭐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후에 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했는데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뭐 만약에 뭐 통합이 있거나 뭐 만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 구심점이 되는 건 우리 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모여야지 뭐 별도로 이제 새 집을 짓거나 뭐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의원별로 한 명 한 명의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 당세만으로 이 어려운 전국을 돌파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제 설득력 있는 통합 방식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뭐 가지 않았었나요? 국민의당 무슨 행사에? 예, 국민의힘 뭐 강연에 네. 그 안철수 대표 갔었죠. 거기서 강연하기도 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 이런 것들을 장제원 의원이 좀 잘 뭐 함께 해주고 뜻을 같이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당을 좀 잘 만드시잖아요. 우리 안철수 대표가. 네. 지금 벌써 한 5번째가 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정말로 뭐 야권 연대가 만들어진다면 좀 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글쎄요. 뭐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우선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박진영 상금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실현 불가능한 개인의 대권력으로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정당을 양산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 씁쓸하다. 또한 이런 제안이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생은 팽개치고 대권 게임으로 변질시키려는 정치 공작성 이벤트 계획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다른 데서 말 논평을 낼 때 그렇게 세게 당해보시죠, 박진영 입장에서는. 부대변인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 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뭐 시민 후보를 내겠다고 서울, 부산 재보궐에 그래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뭐 지난달 30일에 부산에서 한번 있었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마포에서 한번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 시민 후보 찾기 공청회라는 게 열렸고 뭐 이제 뭐 주부분들, 뭐 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어떤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리이긴 했습니다만 발표자를 제외하고는 학생과 주부는 없었다라는. 아 그래요? 네, 어허, 당직자만? 좀 연세가 있으신 이 아. 당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오셨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꽤 많이 비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1시간 동안 좀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좀 이렇게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제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런 공청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건데,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민주당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시당에서. 그렇습니다. 박재호 시당위원장과 각 지역 위원회 위원장 등이 부산시청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러니까 대시민 사과를 통해 시민들에게 거듭 양해를 구하고 아마 이제 선거 준비에 나서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풀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털고 가자, 약간 그런 네. 느낌인데요. 오늘 네. 다시 한번 오건원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 치러진 데 대해서 시민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큰 상처를 입고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앞으로 시민들께 사과하면서 공당으로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됐던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국 국내외 금융시장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된 이후 첫 주식 거래일이었죠. 오늘 코스피가 올 한해 최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효과일까요? 과연 이 바이든 효과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네. 뭐 올해 최대 수치인가요? 이 수치가 2,400. 그렇죠. 네, 58. 뭐 상승폭으로 보면은 뭐 이걸 뭐 최대라고 할 수는 네네. 없는데요. 일단은 지수 자체가 1,458을 이제 찍는 그런 영역대까지 돌파를 했고요. 잘 보면은 최근에 거의 뭐 6거래일간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서는 당선 확정과 함께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슬슬 올랐어요. 예, 이제 우편 투표함 열고부터 계속 올라서 지금 보면은 거의 한 6거래일 동안 8% 가까이.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을 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랐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실은 불확실성의 제거가 이제 될 그쵸. 텐데, 예.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월요일 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트윗을 또 봐야 되잖아요. 예, 예. 새벽. 예,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는데 실은 시장은 훨씬 더 빨리 반응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이런 어쨌든 랠리를 펼쳤으니까요. 첫 번째 네네. 이슈는 불확실성의 제거. 주식시장에 가장 갖다 붙이기 쉽고 또 해석하기 쉬운 게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다 혹은 불확실성 제거 때문에 이제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은 단기적으로 이 선거 11월 3일 대선 직전에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던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이 경기 부양에 쉽게 합의를 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면 경기 부양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제시를 되면서 전 세계적인 랠리가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부양책 이 말씀을 하셔 지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경기부양책을 상하원에서 다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래 이제 미국으로 보자면 그러면은 지금 물론 이제 바이든 그 민주당 행정부가 대각관에 들어서고 하원은 민주당이 지켰는데 상원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네. 그러면은 요 부분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현재 최근에 한 일주일간 펼쳐졌던 이 랠리가 너무 안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불확실성 제거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승복까지 봐야 되겠고요. 네.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라면은 상원과 하원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블루 웨이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 블루 웨이브가 된 거는 아닙니다. 그쵸. 공화당의 두 개가 결선 투표를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치 막 못 달려서 안 달인 것처럼 막
으다닥 달려가 버린 거거든요. 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좀 컴다운한 자세로 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부양 이슈가 현재로서는 거의 될 것이다. 뭐 규모도 지금 2조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2조 2천억 규모인가요?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2,500조?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이 두 석이 결정이 안 난 거잖아요. 났죠. 그래서 네.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 거고 네. 현재 스코어로는 50대 48인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50이 공화당이고 근데 이제 결선 투표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1월 5일, 우리 시간으로는 네. 1월 6일이 되겠죠. 네, 그때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공화당이 두 석 남은 걸 다 가져가서 52대 48로 자리를 잡게 된다. 네. 그래도 경기부양책은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보다는 더 좋은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또 어떻게 태세 전환하냐면은 이제 상승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블루 웨이브가 아니어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고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의 간주가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또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느냐? 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봐서 알겠지만 바이든의 경제 정책 중에 핵심이 이제 증세입니다. 법인세도 다시 법인세 올리고. 트럼프가 낮춰놨던 거 올리고요. 네. 개인소득세도 올리고 주식 양도세도 지금 올리고. 그거를 시장이 왜 시장이 좋아해요?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화당의 상원이 막아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좀 후행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을 뭐 너무나 빨리 급하게 했는데 이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도 이걸 못 맞추기 왜 이런지 뭔가 모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인데요. 경제부양책을 뭐 공화당이 봐도 뭐 세금을 올리려는 걸 공화당이 막아줄 거로 거고 블루웨이브가 아니어도 괜찮다. 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뭐 어쨌든 시장을 올랐으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 좀 꿰맞추기 해석이 아닌가라고는 하는데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은 조 바이든의 민주당은 계속해서 좀 증세입니다. 증세는 그렇죠. 주식에서 결코 좋아하는 것들이 네. 아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뭐 정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반독점, 이 독과점. 네네네. 이제 IT. 빅테크들 네. 이제 다 뭐 할 거다, 뭐 규제 시작이다라고 해서 팔아라 했는데 또 갑자기 이유가 해석이 바뀌는 게 그동안 이제 이 빅테크들이 다 항상 트럼프와 나를 세웠습니다. 하고 민주당 조 바이든 쪽에 많이 우호적이었었고 네네. 그런 점도 좀 감안할 것이고 정권 초기인데 바로 이런 이 샌프란시스코 어디죠 실리콘밸리를 네. 칼을 들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매기는 매수세는 이쪽 빅테크에 더 갖다 붙는 아하. 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그렇군요. 나오고 있어서 바꿔 말하면 이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 또 이렇게 결론도 내릴 수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지 그 트위터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계속 올리는 트윗 있거든요. 네. 정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경고 메시지 딱딱 붙어 있어요. 노란 지금 딱지죠. 보면. 네. 네, 붙어갖고 네. 근데 만약에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은 일단은 이제 뭐 저같이 그냥 대충 아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돈이 많이 풀릴 거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달러 가치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겠냐. 네. 환율이 그럼 또 내려가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것도 굉장히 주식 못지않게 선반영을 해가지고요. 진짜 오늘 원달러 환율 1,114원대까지. 와. 1,130원대도 안 깨질 거야 했는데 그냥 깨버렸고요. 1,120원대도 이제 그냥 깨버렸고 1,114원대까지 나와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즉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원화 강세, 네. 달러 약세라는 뜻이죠. 우리 그 기업들은 이유가 좀 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안 좋은데 이게 시차가 6개월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는 금융시장은 환호하죠. 환차익을 노리는 상당 부분의 네네. 단기 투자 자금을 비롯하는 외국계 투자 자금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그러나 6개월, 1년을 놓고 보면 이것이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로 또 수출의 타격을 보는 이제 시간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른 부분에는 이런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가 또한 5거래일 좀 6거래일 굉장히 사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외국인의 귀환 이런 점들이 맞물리지 않았나 보고는 있는데 이것도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즉 뭐냐면 대부분이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바이든 대통령 달러 약세. 왜냐하면 달러가 이 해외로 본국으로 안 들어오고 네네. 해외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정책을 잘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였지만 이 조 바이든도 다시 뭐 바이 아메리칸이라든가 또 메이드 인 USA 빌드 백 베터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그 미국 중심주의의 경제 정책은 맞아요.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요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벌써 2,000조, 2,600조 경기 부양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텐데 이것을 또 가만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고 볼까. 그래서 좀 몇 가지 산들이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환율 조작국 지정도 이거 해서 벌써 했어야 되는데 네네. 재무부가 지금 안 하고 계속 아. 그거 책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거를 암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암기 교육처럼 조 바이든 달러 약세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은 아하. 조금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시장 주식 시장에 투자하셨던 개미분들이 네. 속상해하신대요. 왜요? 달러가 너무 그건 좋은 거죠. 아닌가? 네, 달러가 강세가 돼서 환차익을 보는데 실은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그치 맞아요. 예, 주가가 예. 이제 떨어지고 예. 그래갖고 하고 최근에 속상해하신다고. 다시 또 우리나라가 이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의 실력이 엄청난 게 어떻게 또 이렇게 뛸 줄 알고 그러니까 홈배팅을 또 엄청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서학개미라고 또 얘기는 서학개미? 하는. 예, 그래서 그분들도 야 이게 참 이분들이 더 진정한 뭐 챔피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또 시장에서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가 조 바이든 관련주가 있어요. 환경주. 예, 이제 그린 뉴딜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어떻게 진짜 똑같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뭐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또 전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이제 대거 조 바이든 관련주라고 묶여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후행 해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해운주 막 이런 것들이 급등하니까 또 조 바이든 관련주라고 해서 왜 앞으로 이제 자유무역이 트럼프와 다르게 무역이 활성화될 거니까 해운주가 조 바이든 관련주로 약간 좀 후행적 해석이 많고요. 또 뜬금없이 마리아나 관련주가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이 뭐 마리아나에 그게 확정된 게 아닌데 합법화의 예, 이슈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한 기대감 또 아전 인수격 해석인 것이고요. 일단은 좀 이번에 못 잡으신 분들은 너무나 막 내일은 뭐 대출 다 받아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야지 이런 자세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월요일이니까요. 트럼프의 트윗 한번 어떻게 보시고? 시작되나 예. 도대체 무슨 소송으로 먼저 시작되는가 좀 한번 좀 보고요. 하고 정말 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들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빅테크에 대해서 반독과점을 그렇게 독과점 문제를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또 안 한다는 것도 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새로운 어떤 미국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뭐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이 친중이다, 뭐 친일 친중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뭐 정책적 차원에서는 모르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견제 압박은 큰 틀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행해오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는 뭐 바이든이 되면 중국 펀드를 사야 돼 이런 것도 저는 너무 단편적인 네, 너무 생각이다. 단편적이다 아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생각났어요. 왜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이 속상해요. 수익이 났는데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네. 원화로 계산했을 때 맞습니다. 가치가 떨어. 그래서 이제 네, 그 네. 투자하신 분들이 네. 속상해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친중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됐건 중국을 계속 압박했고 특히 이제 뭐 5G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든가 핀테크 결제 시스템 이런 것은 중국의 기술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대로 놔두면 예, 석유 시대에서와 앞으로 이제 뭐 히토류 시대 새로운 시대에서의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상당 부분 앞서갈 수가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다 이제 막아냈고 또 한켠으로 금융시장을 다 열어놨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근데 거기까지 다 해놨는데 바이든이 와가지고 다시 중국을 띄워준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더 공격하거나 옛날에 많이 썼던 그 달러의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으로 침투해가지고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이런 이런 테크닉과 이런 전술 전법이 바이든 시대에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아주 더 주가를 띄워가지고 중국을 더 잘 살게 해가지고 그걸 사들이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막 무조건 바이든 시대에는 중국 뭐 이머징 마켓 뜨니까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성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이제 확정되고 트럼프가 승복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수위 구성되면서 이제 요 정도까지 봐도 저는 막 수익률 그때 막 다 못 얻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봐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뭐 바이든 뭐 당선인으로 이제는 불리면서 시장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 뉴스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 소식입니다. 저도 이거 했어요. 아, 하셨어요? 전화가 와갖고 네. 네, 했어요. 근데 20%에 속하셨네요. 20%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뭐 때문에 20%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관련된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시겠어요? 네, 해보셨으니까 알겠어요. 예, 바로 네.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저도 한 10년 전이었나 5년 전이었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저도 살짝 느꼈던 부분이긴 해요. 이게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불쾌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사에 참여한 후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고요. 보면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물으면서 그 성별과 명수를 적도록 했고요. 또 재혼의 경우는 초혼 시기 기입란이 있습니다. 국가가 왜 개인의 이혼 경력까지 물어서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무슨 일을 하는지 근무지가 어디인지 물어봐서 자영업이라고 말을 했더니 상호명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인지 모르겠다. 너무 자세히 조사하는 느낌이다. 또 자녀 계획은 있는지 출신 학교와 직장 부서명까지 다 적어내라고 하는데 개인 신상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어요. 라는 글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때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통계청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면서 조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유로 조사 거부하는 수치가 매회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2010년에는 불응률이 0.23%, 2015년엔 0.88% 늘어난 1.11%. 올해는 이제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전 네.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했는데 뭐 굉장히 자세한 개인 인적 사항까지 물어보고 뭐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나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사생활 침해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우리 국가의 어떤 국민들이 어떤 방향, 어떤 사회가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네. 또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시민 의식을 갖고 임하기는 했습니다만 찝찝한 거는 맞습니다. 찝찝했던 건 확실히 맞고 네. 그 통계청에서도 뭐 좀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네, 혼인 상태와 추가 자녀 계획과 같은 질문이 인구 규모가 변화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미래의 인구 가구를 예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사 항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미국과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도 배우자와 이혼 그리고 사별했는지 뭐 별거 중인지 구체적인 혼인 상태를 묻기도 하고요. 또 결혼 상대가 이성인지 동성인지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조사 자체가 개인 정보를 묻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자료가 모아져야 사회 현상의 밑그림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미래의 문제가 될 사회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세울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접수된 민원을 다음 그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고 그렇죠. 민감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오프론티어님께서는 모바일 앱으로 조기 참여를 하셨다고. 네네. 3만 원짜리 모바일 쿠폰 당첨됐다는. 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런 이벤트도 모바일로 있군요. 할 걸. 막 그 생각이 갑자기 막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조금 속상한 소식인데 부산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 결핵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네, 아이들 정말 신생한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감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이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나섰고 오늘 부산시가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산후조리원 중에서도 신생아실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간호조무사라 조금 더 네네. 걱정이 되는데 그쵸.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분리된 산후조리실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원 그리고 신생아 이외의 외부인과는 접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산후조리원 직원 17명에 대해서 결핵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지금 검사 대상 신생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 17명 그리고 결핵 전염이 가능한 기간을 증상 발현 전 3개월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올해 7월 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3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검사와 치료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요. 치료는 부산대병원, 고신대 보건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전담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문자 메시지 중에요. 네. 조사 요원이신 분이 계세요. 오. 네. 2921번님께서 네. 2010년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엔 좀 힘드시다고 하시네요. 설문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하다라는 네.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가된 부분도 몇 가지가 네. 있기는 했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불만을 많이 표시하신 거는 아니지만 음. 조금 더 이렇게 좀 상세하게 묻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뭐 사생활 침해다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다음 소식은 애완견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보통인 애완견이 이제 뭐 물었다든지 뭐 이런 네네. 일이 있는데 폭행 사고예요? 개가 때렸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고가 있을 네. 때마다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고도 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거든요. A 씨가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던 B 씨가 왜 목줄을 채우지 않았냐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A 씨가 이 B 씨를 마구 폭행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진짜요? A 씨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인 거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댓글이 95% 이상이었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애견주 A 씨가 목줄을 하지 않은 걸 지적한 B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B 씨의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요. 이후에 B 씨가 뒤쫓아오면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니까 B 씨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밟기도 했고요. B 씨의 안경을 일부러 밟아서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눈 주변 뼈가 골절이 되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서판사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 후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애완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요새는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고 다들 굉장히 열심히 또 아끼면서 다른 네. 사람한테 뭐 폐를 안 끼치려고 하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더 훨씬 많거든요. 많죠. 예. 근데 이런 사건들 자꾸 나면서 이렇게 그 열심히 키우려는 좋은 시민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같이. 참 이게 사실 정말 요즘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산책을 많이 하고 강아지들도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견주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줄을 딱 짧게 잡으시고 그리고 좀 대형견들은 요즘 대부분 이제 입마개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모습들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이제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산책하는 게 곤란해지고 그러니까요. 괴로워지는 거죠. 참 속상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클릭 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승자는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미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미주 연구부장 맡고 계시는 김현욱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고 또 4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이 바이든 당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했었다, 상원의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다 이런 정도 말고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어릴 때도 뭐 자라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이제 그 상당히 좀 고난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닌가. 첫 상원의원을 31살인가요? 상당히 조기에 시작이 됐는데 뭐 교통사고로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또 본인도 뇌동맥으로 또 쓰러지고 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극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바이든 후보라는 사람은 어쨌든 어린 시절에 남들이 겪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래도 많은 교훈을 얻은 뭐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일하게 백인인 아르바이트 주위에는 다 흑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흑인 차별에 대해서 또 몸소 느끼기도 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도 보기 드물게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온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1988년도에 첫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가 그만뒀었는데 그때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내고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 결국엔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제 차기 내각, 그 행정부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뭐 한간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거 등용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뭐 거의 제가 아는 뭐 워싱턴 D.C.의 인물들이 거의 다 이제 바이든 캠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아는 사람들, 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바마 정부 때부터 오바마의 뭐 책사였던 아니면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책사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뭐 인물들은 뭐 앤토니 블링컨이 지금 뭐 국무장관, 그리고 뭐 국방장관의 미셸 플루노이, 또 중국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워낙 많죠. 그때 중국을 담당을 했었던 뭐 에바 메데로스, 엘라이 레트너 이러한 강경파들로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고 또 한반도 담당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 오바마 정부 때의 정책을 상당히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뭐 여론들도 있는데 정책 부분에서는 그때와는 좀 차별화를 두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가장 우려했던 것이 오바마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다. 네. 결국 중국한테 계속 끌려다니기만 했고 미중 협력을 희망하면서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거나 미국이 이익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당시 2015년도인가요? 시진핑이 당시 이제 부통령 자격으로 백악관에 와서 그 사이버 절도 행위를 안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다음에 1년 정도가 지나서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아마 지금은 어쨌든 미국 국민들의 77%가 대중국 반감을 아주 가지고 있고 의회도 초당적으로 중국에게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상당히 중국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게 동맹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네. 트럼프가 4년 동안 미국 중심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죄다 망쳐놨어요. 독일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또 한국하고도 지금 방위 분담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협상이 봉착 국면에 있고 그래서 바이든은 이러한 트럼프가 망쳐놓은 동맹 관계와 미국의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동맹 복원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한미 동맹 같은 경우도 과거의 동맹 관계로 돌아가겠다.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혈맹에 기반하고 이런 그 한미 동맹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 이제 바이든의 입장이죠. 그러면 방위 분담 협상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물꼬가 트일까요? 아마 제일 먼저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네. 한미 동맹에서. 지금 SMA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벌써 작년에 합의된 그 SMA 합의를 가지고 올해도 지금
연장을 해서 유효하게 만들고 있는 거 이걸 계속 뭐 질질 끌면서 연장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아마 빨리 해결하고 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50% 인상안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13%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정부가 제안한 13% 인상안을 거의 받아들여서 SMA를 빨리 해결을 하고 그래야 이제 동맹 관계에 대해서 뭔가 결속력 있는 그런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그게 제일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제 숙제가 되겠죠.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우리가 바이든 그 외교팀 혹은 이제 바이든 측하고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컨택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뭐 정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의외이긴 하거든요. 바이든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계에 있었던 사람이라서요. 그러게요. 지금 정부가 아무래도 뭐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를 겪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지금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했었는데 그때가 한국 정부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겹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아무래도 뭐 진보 성향의 정부니까는 그때 정부와는 좀 결이 다르니까. 근데 그 이전에 상원의원을 거의 뭐 30몇 년 동안 했는데 그쵸. 그 상원의원 때 이미 DJ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 여기 지금 국정원장으로 계시는 뭐 박지원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너무 없다 그러니까 좀 저도 놀랍긴 하네요. 네.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북미 관계가 생각보다 지금 강경합니다. 미국 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리고 이제 강경한 인사들이 지금 포진해 있고 어쨌든 강경하게 실무 협상부터 아주 깐깐하고 원칙에 기반해서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실무 협상에서 원하는 대로 바이든 정부와 협상해 나가기 그렇게 수월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군축이나 그 군비 통제 같은 거를 주장하는 그런 소수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소수파 입장이 반영되기는 지금으로서는 뭐 쉬워 보이지는 않고 뭐 계속 이렇게 실무 협상이 결렬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뭐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2.0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뭐 탑다운 방식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대해보기 어렵다. 라는 건 맞겠죠.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외교 정책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보자면은 예전처럼 생각을 해보자면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혹은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동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은 한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지금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안 좋은데 여기에도 관계 개선을 하라고 꽤 개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뭐 그다지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지 일방주의적인 네.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뭐 중국 때리기든 뭐든 그래서 솔직히 뭐 그 한미일 삼국 공조나 이런 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밑에 네. 뭐 펜타곤이라든지 뭐 국무부에서는 좀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는 못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동맹국들과 모든 걸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이제 미국이. 네네. 이미 뭐 전 세계 GDP의 25%밖에 안 돼요. 뭐 2차 대전 이후에 42%에서 확 줄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미국은 모든 걸 동맹국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중국 견제와 중국 때리기도 동맹국들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아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미일 삼국 공조라는 게 매우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한미일 삼국 공조 그리고 한일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아시아에서의 어떤 다자 안보 체제도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뭐 저희가 오바마 정부 때도 한일 관계 구축을 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아주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구축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외교 정책 부분이 백악관 중심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국무부가 조금 더 힘을 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바이든 본인 자체가 외교 베테랑이고 외교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열정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국무부의 외교에 힘을 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군사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백악관이고, 실제 근데 거기에다가 그 지금 바이든 후보 이제는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결정이 됐죠. 뭐 바이든 후보의 어떤 그 정강 정책을 보면은 외교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효과적인 외교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국무부를 상당히 개혁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제재도 같이 외교에 들어가니까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는 아마 국무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국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외교적인 노하우나 인프라를 좀 제대로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로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미주 연구부장 맡고 있는 김현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여론조사들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난주는 뭐 전부 미국 대선 얘기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역시 다 틀렸어라고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뭐 승패라든지 선거인단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틀리진 않았는데 세세하게 들어가서 각 주마다의 어떤 뭐 지지율이라든지 득표를 보면은 조금 확실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훨씬 더 격차가 좁았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선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이제 미국 네. 정치 전문 매체가 리얼미터를 따라한 이름인가요? 맞습니다. 네,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네. 유사 브랜드가 많이 생겨 월드오미터, 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그러니까요. 네. 그 23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종합 집계했는데요. 그때 트럼프가 대략 44% 정도 여론조사 결과 나왔었고, 바이든이 51% 나왔는데 실제 지금까지 집계한 내용을 보면 대략 51대 48, 한 7%포인트 격차가 이제 3%포인트 격차 네네.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도 꽤 많이 득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7천만 표 가까이 네. 득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 여하튼 전체 득표율도 크게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요. 당선인 수도, 그 선거인단 수도 대략 지금 306대 232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이 예측이 맞아 가는 거 봐서는 저희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같은 업계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아무튼 이게 여론조사가 많이 틀리게 되면 한국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 날 미국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뭐 예상에 선전을 한다 이러니까 제 주변에서 야, 너희들은 괜찮은 거니? 뭐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뭐 적중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년 전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총선 한국 선거에서도 지난 이제 선거와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뭐 달랐지 않습니까? 한국 선거도 달랐던 이유는 역시 어떤 전화번호를 표본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했는데, 4년 전에는 예측이 많이 빗나갔었죠. 미국 대선의 그쵸. 경우에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샤이 트럼프를 많이 포함하고 보정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질문을 트럼프 후보냐 바이든 후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웃 주변의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방법도 사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저학력 네. 백인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샤이 트럼프거든요. 네. 이들을 표본에 좀 더 중을 주어서 더 비율을 높여서 이제
샘플링을 하고 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라는 것이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론조사가 1% 포인트만 틀려도 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론조사보다 이건 측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적어도 지금 판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이 후보 캠프 측에서는 그래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에는 뒤지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나 또 어떤 인종에는 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죠. 근데 그런 더 완벽한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또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정확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여론조사의 위력을 또 과학적이다.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선거조사와 이제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이제 불일치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인데 비해서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투표율이 아무리 높았다 하더라도 한 65% 정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든 나라가 이제 안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선거조사가 정확도가 있다고 봤던 것은 미국은 이제 유권자 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 이번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임박해서는 등록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이제 높다고 얘기돼 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비교적 선전 이제 일부분을 잘 포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샤이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샤이 잘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투표장에 직접 나간다고 하는 투표 의지 그 스트렝스 그가 사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높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여론은 누굴 지지한다고 하지만 투표장에 안 나가면 그렇죠. 뭐 플러스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투표장에 나가는 사실은 이제 이 의지가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많냐에 따라서 이 선거 결과와 사전 여론조사는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지지층은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의지는 상당히 이제 만만치 않았다는 근데 것을 그게 보여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2016년하고 다른 거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항상 열정이 가득 차 있어요. 네. 내가 꼭 나가서 꼭 이 사람을 찍고야 말겠다는 그 엔토시아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강한데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서. 지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냥 귀찮고 뭐 힐러리 클린턴 마음에 이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해서 안 나갔는데 요번에는 트럼프가 너무 싫어 내가 꼭 나가야겠어. 막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윤희웅 센터장이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 반트럼프 아니요. 아니에요? 바이든 후보. 네, 바이든. 이렇게 크게 웃으죠. 그게 이제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플래카드에. 한국식 유머로 네. 힘은 트럼프가 강할 것 같고 바이든 후보는 힘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름에서 봐라 바위를 들 정도로 좀 실제는 힘이 있다. 그만해요. 이렇게 자꾸 설명해주기 시작하면 이미 틀린 거야. 그거는. 네. 근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라고 했죠. 보기보다 되게 터프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 예, 말도 굉장히 좀 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실수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물렁물렁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성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서 알게 되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그런데 또 터프할 때는 또 굉장히 말도 막 세게 하는 네,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알려져는 있더라고요. 이번에 네. 아무튼 당신의 이웃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 같냐 이런 네네. 문항들을 이제 포함시켜서 조사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판별 분석을 할 때 중요 문항 중에 하나가 선생님 아버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과거에 비해 솔직한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과거에는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분들 때문에 또 지역 감정은 분명히 투표에 네네. 이제 항상 많이 반영이 되곤 하니까 근데 고향이라고 물어보면은 또 고향이 서울에 뭐 어릴 때 올라서 그냥 서울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버님의 고향이라고 하면 이제 본적. 네네. 근데 이게 실제 투표 이 성향하고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거든요. 아마 미국도 자꾸 틀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른 질문들을 해서 이번에 정확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의견을 잘 얘기 안 하니까 주변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 의견을 파악하는 방식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조사에도 간간히 활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가령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네. 지금 당장 통일해야 되냐, 또는 낙태라든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할 때 민감한 이슈들. 예, 자기 의견 얘기하면은 이거 누구한테 들키게 되면 좀 내가 어떻게 낙인될 거 아닌가 뭐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결국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사실 조사에서는 간간히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선거 조사에서 이렇게 예, 전면적으로 사용한 것은 또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뭐 낙태, 동성애, 인종 문제 좀 껄끄러운 문제들은 IVR이라고 해서요. 네, ARS를 IVR이라고 ARS라고. 부르더라고요. 인터랙티브 보이스 리스판스인데 IVR 조사로 많이 예,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보단 방법을 찾더라고요. 기계가 이제 편하다. 네. 오히려 진실을 말하기가 낫다라는. 그 4년 전 네. 현상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4년 전에 이제 사회적 바람직 현상이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뭐 좌충우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답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트럼프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는 구글에서 더 많은 관심도를 보인 트럼프 후보가 4년 전에 네.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자기 이야기가 아닌 척 물어보면 오히려 속내를 드러내거든요. 아하. 이런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또 좀 감안한 것이죠.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통일에 대한 거 물어볼 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그 국가적인 이제 뭐 어떤 수건 사업처럼 얘기하지만 통일되면은 뭐 경제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좀 꺼리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젊은 층에서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할 때 본인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또 한 번은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도 통일을 지지하십니까? 하면은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에서는 그러면 조금 두고 생각 한 번 더 해봐야겠다는 게 조금 덜 나오는데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도 그 통일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 비율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정말 숨긴 의견이네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보죠. 네. 이번 주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11월 1주차 첫째 주 주간 집계인데요. 긍정평가가 44.4%, 부정평가가 50.2%, 긍정은 0.5%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은 0.7%포인트 하락해서 긍부정 모두 감소했습니다. 유보층이 조금 이제 늘어났겠죠.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0.1%포인트 지난주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34.7%, 국민의힘이 0.9%포인트 낮은 28%, 양당 격차가 6.7%포인트로 지난주보다는 약간 벌어졌고요. 3주 연속 오차 범위 바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7%, 국민의당 6.3%, 정의당 5.2% 순이었고요. 지난주 주 중반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김경수 지사의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도 뭐 그 전주랑 큰 변화는 없었는데 금요일 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많이 당청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4.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뭔가 뭐 주요한 거, 그리고 국내 이슈가 뭔가 보면은 이제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 보궐선거 공천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월성 1호기 수사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김경수 지사 사건이 또 있었고 그리고 특활비 감찰 있잖아요. 또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예전 농담처럼 이 두 분은 언제쯤 사이좋게 지낼까요? 딴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마 끝까지 안 좋을걸요. 막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사실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기도 할 법하거든요. 이쯤 되면. 지금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등 이제 4개 조사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이제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추미애 장관 책임이다 36%, 윤석열 총장 책임이다 24%, 두 사람 다 비슷한 책임이 있다 34% 이렇게 나와서 추미애 장관과 만약에
윤석열 총장 비교하면 추미애 장관이 약간 이제 높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조사인 경우에 어떤 직급이 높은 사람에 대한 이제 책임을 좀 더 치는 우리나라 정서도 좀 영향을 준 네네.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 지지층으로 보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진보 그렇겠죠. 성향층, 보수 성향층 또는 여당인 민주당 지지층과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확연하게 더 갈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을 넘어서 사실은 이것은 지금 진영 간, 이념 간의 어떤 갈등으로까지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어서 뭐 쉽게 이것이 두 사람이 화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 정서도 봉합이 될지 모르겠어요. 중도층은 어떤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도층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생각하면은 윤석열 총장 책임도 상당히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럴 때 양비론을 택하기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하다, 둘 다 잘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책임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중도층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중도층은 또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충돌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책임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를 또 임면하는 것은 또 대통령에 달려 있고 또 이게 이제 지지율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도층도 있는데다가 이제 보궐선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본인은 가타부타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거의 블랙홀이나 다름없거든요. 네네. 이런 대결 구도로 갔을 경우에 내년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아하. 또는 서울시장 판세까지도 이 검찰 또 법무부 사이의 대결 구도 또 검찰 개혁인데 지금 공수처도 순조롭게 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도대로 가는 것이 내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쪽이든 불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보궐선거 전에는 해소할 또 노력을 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3.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재보궐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제3시대 신당 창당 얘기가 조금씩 뭐락뭐락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김종인 위원장은 관심이 없다라고 당장은 선을 그은 모양새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은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대 변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인물 구도 정책 이 세 네. 가지를 이제 선거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도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제3 세력이 다 뭉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거기랑 또 연대할 것인지. 근데 당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토하는 뭐 가령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계속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홍준표 전 대표 등을 입당시키고 안철수 대표하고도 계속 이 합당이라든지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없다고 선을 명확하게 네. 긋고 있기 때문에 뺄셈의 정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태로 보수 중도가 분열된 채로 선거가 치러진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지금 정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민주당이 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통합 논의까지 또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좀 활동 반경을 넓혀서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좀 거리를 두고라도 신당 창당을 하는 게 좀 내심 좀 바라는 바? 바라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갖고요. 여기서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기 훈남 3인방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혼란의 시기였죠.
1948년 현대사 비극 중 하나인 여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수와 순천 등 전라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까지 피해를 입었고 또 지역민 만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동백이 내년 2월 독일 베를린 인권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동백의 배우 박근영 씨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굉장한 선생님 팬인데요.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영화 동백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라디오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어서 네. 좀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예, 이게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잃고 그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 좌익으로 몰려서 몰살당하고 그래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자식인 황순철이라는 그 노인이 네.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게 막혔고 억눌려 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우연찮게 그 가해자였던 그 사람의 고발로 부모들이 죽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딸은 또 용서를 빌려 찾아왔는데 네. 이게 이제 대를 달리해서 다음 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제 복수, 증오 이런 것들이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화해하는 그런 얘기거리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어떤 비극적인 역사 이걸 그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은 가족들 그리고 주인공이 결국에는 아이를 두고 화해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이 동백에서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건가요? 제가 그 동백에서 주인공인 황순철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나이는 이제 약 한 80세 가까이 됐고, 네. 황순철 씨의 이제 부모들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시절에 이제 그 좌와 우가 충돌로 인해서 이제 그 양민들이 많이 학살되고 그럴 때, 군대에 있던 사람이 그걸 피해서 도망가다가 저희 집에 들러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국밥을 주어서 이제 살려보냈는데 아하. 그 사람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 양민들 가운데서 양민들을 지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협력자라고.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돼서 몰살을 당하죠. 여수에는 뭐 124구를 한꺼번에 묻은 형제의 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고 1948년도부터 아마 49년도 사이에 아주 굉장한 우리나라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저예산 영화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래 이제 출연하셨던 영화들과는 사뭇 결도 다르고 또 여순 사건이면은 우리 질곡의 현대사이긴 동시에 또 아직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 출연을 결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저는 이제 연극학도였기 때문에 네. 지금도 연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 역할을 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취사 선택을 하거든요. 네네. 작품성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부모를 잃고 그 연좌제에 걸려서 생활하는데 자기 후 때, 자기 아들 때까지 그 연좌제가 연결되고 하니까 그 삶을 숨기면서 살아요. 예, 그리고 그 가슴에 응어리 된 것을 감추고 살면서 옹고집 황모인으로 변신돼서 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좌충우돌고 살다가 그 이제 그 용서를 빌려온 상대방 가해자의 딸이 서울에서 아주 굉장히 이제 크게 성공을 해서 자기 아버지 얘기대로 그 용서를 빌려 그 집을 찾아왔다가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죠. 아하. 이런 이 역할상에 이렇게 이 고비고비가 있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한 인물을 표현했는데 아주 제가 역할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네네. 그러면 이건 나한테는 아주 절대적으로 좋은 역할이다 생각해서
제가 출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동시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국 그 자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선생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 황순철이라는 그 역할은 한국이구나, 그냥 한반도구나라는 느낌까지 드는데, 사실 뭐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뭐 저만 해도 여손 사건에 대해서 뭐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젊은 배우들과 함께 연기를 또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젊은 네. 배우들은 모르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절박함이나 어떤 뭐 그 역사적인 아픔 이런 게 좀 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조언 같은 거 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사상이 대립이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사발선을 손을 긋고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 가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의 이제 그 아픔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표현을 알아듣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허, 그렇군요. 선생님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은 어떤 거였어요? 제가 이제 제 그 응어리 된 가슴을 감추기 위해서 네. 동네 상고집 노릇하면서 막 좌충우돌하는 그 장면들이 참 좋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용서를 빌려온 사람한테 그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불에 타 죽었을 때 그 어머니가 남긴 비녀 옷비녀가 깨어지고 부서진 옷비녀가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자꾸 복수에 불타다 보니까 가해를 하려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는데 마당 한 가운데서 뒹굴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게 아주 참 눈물겹고 참 한이 극도에 달해서 그런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아려오거든요, 선생님. 역시 뭐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정말 천상 배우시구나. 이런 감정선, 이 심리적인 이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상적이었고 아주 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 말씀을 하시네요. 네네. 정말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국밥집을 하기 때문에 네네. 거의 이제 70년간을 가까이 해오기 때문에 그 가마솥을 걸어놓고 무쇠솥을 걸고 끓이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내 아이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좌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든가 또는 그 불빛 속에서 보이는 그 가해자 쪽의 그 어린 손녀 네네. 와 같이 화해하는 환상적인 씬도 참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미래 세대를 의미하는 듯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예. 자, 이 영화 촬영하시면서 결국은 뭐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지금 이 여순 사건은 이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 참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경우를 당해서 나라가 이게 일본 제국주의들한테 이게 투탈당하고 있을 때 해방된 이후에 오는 그 혼란이 각자 이게 명석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남과 북이라는 이 사상적인 이 갈림으로 돼서 민족이 갈라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쟁이 되고 이런 치유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매우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서 사상적으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서로 인간성을 회복해서 서로 화해하고 그런 면이 됐으면 하고 그런 바람도 있죠. 네. 이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성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개봉일이 언젠가요, 선생님? 개봉일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2월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하게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지 그렇군요. 지금 뭐 베를린 인권영화제는 출품이 됐다는 아주 뭐 좋은 소식도 들려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 동백을 보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감정을 가졌으면 어떤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그 넓게 보지 않고 적게 보면은 이제 그러나 처참한 전쟁을 겪고 이 대립이 된 이 가운데서도 저희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안고 안아주고 이렇게 소통하고 해서 화해하는 인간성 회복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아마 좋은 면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픈 과거를 딛고 인간 속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해도 네네.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동백의 배우 박근영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방을 안 빼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트위터에 올리는 글마다 트위터에서 파란색 그 경고 메시지 있잖아요. 네, 다 계속 붙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혼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데일리메일 등이 보도를 한 건데요. 네. 멜라니아 여사의 전 측근인 오마로자 매니골트 뉴먼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을 떠나서 이혼할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토론회하고 퇴장할 때 손잡으려고 그랬는데 팍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네. 뭐 그런 모습은 여러 번 있긴 했지만 근데 그 모습이 영부인의 심정을 잘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이혼장을 내밀까 봐 초조해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지금 한편에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취임식에는 전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참석하는 게 관례잖아요. 그쵸. 근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가면 이렇게 뭔가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안 갈 수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네. 했는데 아무튼 자기만 혼자 가게 되면 조금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초조해한다라는 뭐 측근의 얘기가 또 측근이 아니라 일부의 분석이 나오기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뉴먼이라는 그 멜라니아 여사의 전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임하고 있을 때 이혼하지 않은 건 만약에 그때 이혼을 하게 되면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복수를 굉장히 거칠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동안 멜라니아 여사가 참았다. 참은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전 측근인 스테파니 울코프도 뭐 자서전 같은 회고록 같은 걸 발표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혼 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인 베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게 협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왜 5개월 동안 백악관에 처음 취임했을 때 안 뉴욕에 갔죠.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그 밑에 참모들은 빨리 여사가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늦추면서 협상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회고록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도 각자의 방을 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 결혼 관계다라고 울코프라는 그런 전 측근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멜라니아 여사를 그동안 트로피 아내로 여기면서 만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어디 책인가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2016년 당선됐을 때 네. 울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멜라니아 여사가 네, 그런 사생활이 얘기 있었어요. 없어진다라면서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마하는 걸 굉장히 말렸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계속 아들의 학원 문제 때문에 내가 백악관에 늦게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가기 싫어서? 부부 관계가 안 좋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절대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고 또 흑인 부통령 혹은 뭐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인도 쪽이기 네네. 때문에 그냥 뭐 유색인종 부통령이라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당선인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 이 이제 흰색 정장을 입었어요. 자, 제 기억에는 2018년이었죠. 중간 선거 당시에 이제 대거 당선되었던 여성 의원들이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의회 가서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국정연설. 때였나요? 네.
그때 이제 다 흰색 옷을 입고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여성 운동의 네네. 상징적인 그런 색깔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2019년 올해 국정연설 때 다 흰 정장을 입고 맞아요. 등장을 했었고 2008년에만 검은 옷을 입었는데 그때 미투 운동 피해자를 기리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때만 검은색으로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7일에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흰색 바지 정장을 입었는데 이게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인 여성들인 서프러제트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중요한 행사를 할 때 항상 흰색 옷을 입고 나오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흰색 바지 정장에 푸시바우라고 상의 목둘레에 커다란 리본을 묶는 그러니까 리본 블라우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수십 년간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의복이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소개를 했는데 특히 그 리본 블라우스는 여성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으니까 네네. 남성들의 넥타이처럼 그렇게 리본 블라우스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2016년에 전당대회 수락 연설 때 흰색 정장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거릿 대처 전 총리도 그 푸시바우 블라우스라는 걸 많이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투쟁에 동조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서프러젯이라고 하고 또 서프러지스트도 있었지만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고 있었던 여성들이 그 네. 흰색 옷을 입고 가도행진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제 흰색이 그 의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네. 카멜라 해리스가 굉장히 유력한 네.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아니 부통령 지명 받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그 당선인이 네. 내가 재선에 꼭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음에는 바로 이제 부통령으로 지명되는 사람이 이제 대선 경선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56살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굉장히 대통령 당선인보다 20살 이상 젊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백악관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부통령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다. 역사상 가장 센 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뭐 헤드라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시 뭐 첫 번째 여성 부통령, 첫 번째 흑인이자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지만 지금 흑인 여성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이 된 것도 처음이었고요.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처음 당선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를 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2인자로 인식이 돼서 부통령은 그냥 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올해만큼은 해리스 당선인이 이렇게 대통령 당선인 못지않게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당선이 재선 도전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근데 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요. 상황이 좋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지금 배팅 전문 사이트를 보면 다음 대선에서 해리스 당선인이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3대 1로 꼽혔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7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네, 그런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자, 미국 대선에 좀 묻히긴 했는데 미얀마에서도 지금 총선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재집권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8일에 총선이 실시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워낙은 더 많은 사람을 선출했어야 되는데 연방 선관위가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에 그 로힝야족이 많이 사는 서부 라카인주 대부분 지역 등에서 선거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선출하는 인원이 한 22명 줄어들게 됐는데 지난 2015년 총선에서 군부가 이제 헌법에 의해서 상하원 의석의 25%를 이미 차지를 하고 나머지만 이제 선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수치 여사가 이끌었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전체 의석의 59%를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나서 지금 경제 성적이 기대에 그동안 굉장히 못 미쳤거든요. 네. 그리고 로힝야족 학살 사건이 아주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승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족이 주류 버마족입니다. 근데 버마족 사이에서 수치 고문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선거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그래서 이런 점이 선거 이후에 이 지역에서의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솔직히 가장 중요한 점이잖아요. 선거 막판에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서 군부가 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도 네. 뭐 불교가 주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뭐 지지하는 네, 많은 네. 이제 대다수의 버마 국민들이 불교이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네, 네.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국제 사회에서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놀라운 일은 또 아니다라는 네, 생각도 네. 또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독일 베를린 미테구 의회가 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 이걸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미테구 의회가 5일에 소녀상을 존치해야 한다라는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을 했는데요. 의원 37명 중에 28명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이 속해 있는 당이 녹색당인데요. 네. 사회민주당, 그렇게 좌파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끌고 있는 집권 기동민주당, 우파 자유민주당, 극우 정당이죠. 독일을 위한 대안 소속 의원들은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결정에 따라서 이 소녀상이 원래 계획대로 내년 8월 14일까지 현재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게 9월 25일에 설치가 됐는데 일본이 철거를 요구했잖아요. 아주 네네.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래서 미테구가 지난달 7일에 이 설치를 주관했던 코리아 협의회에 일주일 안에 철거해라 이렇게 통보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철거 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지금 철거가 일단 보류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미테구가 기존의 비문 내용을 전쟁 범죄로 일어난 여성 성폭력 문제 및 예방에 기여하는 쪽으로 수정하자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렇게 코리아 협의회 쪽에서는 만일 그렇게 비문 수정하면 우리도 역시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었고 일본의 나고야시가 일본과 독일의 우호 관계가 손상된다면서 이 소녀상 철거 서한을 마테구 측에 발송을 하면서 계속 강하게 맞서왔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입장은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시리즌 제인 So Sad and Alone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